진우는 저녁 식사를 사무실에서 혼자 해결하는 경우가 잦았다. 비서실에서 준비해준 최고급 레스토랑의 도시락은 언제나 제 시간에 도착했지만 그는 늘 몇 숟갈 뜨는 둥마는둥 했다. 텅 빈 테이블 위에서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째깍거리는 벽시계 소리와 함께 사무실을 채웠다. 음식에서 퍼지는 미약한 향기조차 그의 무감각한 미각을 자극하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씹으며 생각에 잠겼다. 5년 전 그가 신데렐라라고 불렀던 여자 은하와의 이혼은 그의 삶에 깊은 균열을 남겼지만 그는 그 균열을 완벽하게 숨긴 채 살아왔다. 사람들은 그가 과거를 잊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깊은 밤 그는 여전히 그 균열 속으로 침잠하곤 했다. 그의 눈빛은 멀리 잡히지 않는 아득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때때로 그는 옛 사진첩을 꺼내들었다. 앨범의 한 페이지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꽂혀 있었다. 한 어린 소년이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누구의 사진인지 알 수 없도록 소년의 얼굴 일부는 지워진 듯 희미했다. 그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응시하다가 다시 앨범 속에 조심스럽게 넣어두곤 했다. 그 사진은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리움이자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의 흔적이었다. 한편 서울의 서쪽 끝 허름한 빌라촌의 낡은 2층 집에서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고 있었다. 김은하는 작지만 따뜻한 손길로 아들 민준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작은 부엌에서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와 갓 지은 밥 냄새가 어우러져 피어났다. 은하는 민준이 좋아하는 시금치 나물을 조물조물 무치며 콧노래를 불렀다. 민준아 엄마랑 밥 먹자.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고단한 삶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잠든 후 작은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작업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유일한 사치이자 안식처인 낡은 스케치북과 연필들이 있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쳐들고 오래된 디자인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그 안에는 미완성된 건축 스케치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오래전 그녀의 꿈이었지만 포기해야만 했던 꿈의 흔적들이었다. 스케치북 가장자리에는 은은한 빛을 띠는 은팔찌가 놓여 있었다. 팔찌에는 나무신 모양의 작은 문양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가끔 그 팔찌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그녀의 친모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자 그녀의 숨겨진 재능에 대한 막연한 암시이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잠든 후 은하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었다. 겨울밤은 유난히 추웠고 옆집 할머니 댁 지붕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아침부터 내린 눈이 쌓여 지붕 한쪽에 고드름이 길게 매달려 있었다. 은하는 할머니 댁 지붕이 낡아 눈이 오면 늘 물이 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살림도 넉넉지 않았지만 그녀는 민준에게 줄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을 들고 조용히 문을 나섰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붕에서 물이 많이 새는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다. 아이고 은하야, 이 추운 날 뭘 이런 걸 다 가져와. 너도 힘들 텐데. 은하는 손에 들고 온 빵을 건네며 말했다. 아니에요 할머니. 민준이랑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할머니 드릴게요. 그리고 지붕은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봐드릴게요. 간단한 건 고칠 수 있어요. 할머니는 고맙다는 듯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작은 행동은 은하의 따뜻한 마음과 강인한 품위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결코 풍족하지 않았지만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삶은 조용하고 소박했지만 그 속에는 빛나는 인간적인 따뜻함이 있었다. 이튿날 아침 은하는 일찍 일어나
할머니 댁지붕으로 올라갔다. 민준이 깰까봐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낡은 기와 몇 장이 깨져 물이 새고 있었다. 그녀는 익숙한 손길로 깨진 기와를 걷어내고 미리 준비해둔 방수 시트를 덧대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낡은 집을 수리하며 배운 기술이었다. 그녀의 손은 섬세하면서도 야무졌다. 작업을 마친 후 그녀는 다시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이 모든 과정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그녀만의 작은 선행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작은 재능과 따뜻한 마음을 아낌없이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진우는 평소처럼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의 삶은 겉으로는 완벽했지만 어딘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가져다준 고독 속에서 잃어버린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있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조차도 명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가슴 한구석에 깊게 뿌리내린 알 수 없는 허전함만이 그를 짓누를 뿐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빛바랜 소년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소년의 해맑은 미소는 그의 잊힌 기억 속에서 아스라이 떠올랐다. 사진 속 소년의 눈빛은 너무나도 선명해서 마치 지금도 살아있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사진 속 소년의 얼굴을 쓸어보았다. 그리고는 알 수 없는 그리움과 함께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시감이 스쳤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의 한 부분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감각을 애써 무시하며 다시 차가운 현실 속으로 돌아왔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평온한 침묵이 곧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강진우의 삶은 성공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빈틈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그의 모든 순간은 계산되고 예측 가능했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것은 언제나 가장 강력한 파급력을 가져오는 법이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그는 강진그룹이 후원하는 미래 아동을 위한 자선미술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의례적인 자리였지만 기업 이미지 제고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명분 아래 그 또한 참석을 피할 수 없었다. 행사장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가득했고 밝고 활기찬 기운이 넘쳐 흘렀다. 그의 비서 최민아 실장이 그의 옆에서 능숙하게 참석자 명단을 체크하며 다음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 부사장님, 잠시 후 김영진 의원님과의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이동하시는 동안 오늘 오전 보고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정확하고 단호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시장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그림들 사이를 무감하게 지나치던 그의 시선이 문득 한 곳에 멈췄다. 전시장 한쪽에 마련된 어린이 체험 공간에서 한 아이가 작은 붓을 쥐고 캔버스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다. 그 아이의 뒷모습은 여느 아이들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아이가 고개를 살짝 돌려 옆에 놓인 물감통을 집어들 때 진우는 숨을 들이켰다. 그 아이는 강민준이었다. 민준은 또래 아이들보다 다소 왜소했지만 또렷한 이목구비와 장난기 가득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커다랗고 깊은 눈은 마치 거울을 보는 듯이 진우의 어린 시절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순간 진우의 머릿속에 수많은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다. 희미하게 잊고 지냈던 유년 시절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어렴풋한 꿈속에서만 존재했던 한 아이의 환영.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잠시만, 진우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낮게 깔렸다. 최 실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 부사장님, 무슨 문제라도. 진우는 최 실장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의 눈은 오직 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민주는 물감통을 제자리에 놓고 다시 붓을 들었다. 그때 아이의 얼굴이 정면으로 진우를 향했다. 찰나의 순간 민준의 눈과 진우의 눈이 마주쳤다. 민준의 눈은 맑고 투명했다. 진우는 그 눈 속에서 자신의 잊힌 과거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짧은 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때 멀리서 민준한하고 다급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하였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다른 곳으로 데려갔고 아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그녀를 따라 사라졌다. 진우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뇌리에는 민준의 얼굴과 그 눈빛이 깊이 박혔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부정하고 있었다. 이성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감정은 이미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진우는 그날 저녁 내내 민준의 환영에 시달렸다.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민준의 맑은 눈빛이 눈을 뜨면 사무실의 차가운 풍경이 그를 압박했다. 그는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술을 영어프 마셨다. 알코올이 그의 뇌를 마비시켰지만 민준의 얼굴은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답답함에 몸부림치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평소라면 업무에 완벽하게 몰두했을 그가 다음날 아침 회의에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중요 문서를 검토하다가도 민준의 얼굴이 떠올라 집중할 수 없었다. 부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최 실장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괜찮아. 진우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혹시 어디 불편하신 곳이라도 병원에 들르시는 게 어떠십니까? 아니, 됐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는 그날 오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그는 검색창에 서울 어린이 미술 전시회, 어린이 체험 공간 등의 단어를 검색했다. 이성적인 진우는 이런 비논리적인 행동에 스스로 놀랐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그를 이끌고 있었다. 그는 전시회 주최 측에 연락해 그날 참석했던 아이들의 명단과 사진을 요청하려 했으나 개인정보 문제로 거절당했다. 그의 내면은 초조함과 의구심으로 가득 찼다. 그의 불안정한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지되기 시작했다. 특히 그의 약혼 여인 유민지는 진우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민지는 강진그룹과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인 유성그룹의 외동딸로 두 사람의 약혼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정략 결혼이었다. 민지는 진우의 사무실에 찾아와 그의 얼굴을 살폈다. 진우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혹시 회사에 문제라도 생겼나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궁금증이 더 묻어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 진우는 차가운 어조로 대답했다. 하지만 어딘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결혼 준비도 해야 하잖아요. 다음 주에 웨딩 플래너 만나기로 한 거 잊은 건 아니죠? 민지의 말에 진우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민지와의 결혼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부질없이 느껴졌다. 민지는 진우의 복잡한 표정을 읽지 못한 채 계속해서 결혼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진우는 답답함에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진우는 결국 사설탐정 사무실에 연락을 취했다. 그는 민준의 사진을 보지 못했지만 전시회 날의 기억을 토대로 아이의 특징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 아이를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에 대해서도요.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그 아이가 자신의 삶에서 잃어버렸던 어떤 중요한 조각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 사건은 그의 철저하게 통제되던 삶의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민준의 존재는 강진우의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꿔놓을 촉매제가 될 터였다. 사설 탐정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움직였다. 며칠 후 진우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민준의 사진과 함께 그의 어머니인 김은혜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김은하, 32세, 미혼모, 직업 프리랜서 디자이너. 이 글귀를 읽는 순간 진우의 심장은 다시 한번 쿵 하고 떨어졌다. 미혼모. 5년 전 그가 이혼했던 그 신데렐라와는 다른 이름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그는 보고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은하의 평범한 일상, 그녀의 직업, 그리고 민준과의 따뜻한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보고서 한 구석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술 재능이 탁월함. 과거 미술 대학 수석 입학 경력. 진우는 그 문구에서 낯설면서도 익숙한 기시감을 느꼈다. 어렴풋하게 과거에 어떤 기억이 떠오르는 듯했다. 그는 민준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아이의 눈은 영락없이 자신을 닮아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 은하의 모습도 겹쳐 보였다. 진우는 민준의 친자 확인을 위해 남몰래 민준의 머리카락을 확보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직접 나서기보다 사설 탐정에게 지시를 내렸다. 사설 탐정은 은하와 민준의 일상을 미행했고 마침 민준이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날 떨어진 머리카락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며칠 후에 나왔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친자 확률 99.9%.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5년 전 그가 외면했던 삶의 진실이 이 작은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었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죄책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 깨달았다. 은하가 민준을 홀로 키우며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한편 은하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한 줄기 희망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민준이 아프기 시작한 것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과 기침이 계속되었고 병원에서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치료비는 은에게 큰 부담이었다. 그녀는 밤낮으로 일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우연히 코리아 건축 디자인 공모전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상금은 민준의 치료비를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 큰 액수였다. 그녀는 망설였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 때문에 디자인 작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러나 민준을 위해 그녀는 용기를 냈다. 그녀는 낡은 스케치북을 펼치고 펜을 들었다. 잊고 지냈던 설계 재능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민준이 잠든 밤마다 밤샘 작업을 하며 디자인에 몰두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섬세하고 독창적인 건축 디자인이 조금씩 완성되어 갔다. 은하의 오랜 친구인 이지훈은 그녀의 숨겨진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지훈은 은하가 공모전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는 은하의 작업실을 찾아와 디자인 작업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주거나 밤늦게까지 작업하는 그녀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주기도 했다. 지훈은 은하가 자신감 없어 할 때마다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은하야, 네 디자인은 정말 특별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너는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지훈의 진심 어린 격려는 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은하의 숨겨진 빛을 가장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은하의 재능이 드러나는 것은 비단 그녀를 돕는 사람들만이 아니었다. 강진그룹의 홍보 이사이자 진우의 오랜 경쟁 상대였던 박준호는 은하의 공모전 참가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 준호는 과거 진우와 은하의 결혼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인물 중 하나였다. 그는 진우가 재벌가의 딸이 아닌 평범한 은하와 결혼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은하가 진우의 발목을 잡는다고 여겼다. 이혼 후에도 진우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그는 쾌재를 불렀다. 준호는 진우와 은하 사이에 아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었지만 설마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은하가 공모전에 참여한다는 소식과 함께 그녀의 디자인 실력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돌자 준호는 불안감을 느꼈다. 은하의 재능이 진우의 눈에 띄어 다시 두 사람이 얽히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은하의 작품을 입수해 면밀히 살폈다. 그리고 충격에 빠졌다. 은하의 디자인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고 독창적이었다. 준호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음모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는 은하의 발목을 잡아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진우를 견제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한편 진우의 어머니이자 강진그룹의 실세인 오미숙 여사는 아들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가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준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그녀는 진우가 다시 은에게 관심을 갖는다고 오해했다. 그녀는 진우와 은하의 이혼을 강하게 주장했던 인물이었다. 평범한 집안 출신인 은하가 강진그룹의 며느리로는 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은하의 공모전 참가 소식을 듣자마자 또 무슨 수를 쓰려는 거지 라며 비웃었다. 오 여사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공모전 심사위원들에게 은하의 작품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려고 했다. 그 여자는 예전에도 우리 진우를 이용하려고 했었지. 지금 와서 또 저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녀는 은하를 비난하며 진우에게는 약혼녀 민지에게 더욱 충실하라고 압박했다. 오 여사는 은하가 다시 아들의 인생에 나타나 자신들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을 흔드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의 오만과 편견은 은에게 또 다른 시련을 안겨줄 것이 분명했다. 진우는 민준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지난 5년간의 공백과 자신의 과거 행동들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죄책감과 후회가 그를 짓눌렀다. 그는 민준의 사진을 보며 혼자 밤늦게까지 고민했다. 민준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강진그룹에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바로잡고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그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부성애와 책임감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더욱 의아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진우는 곧 은하를 찾아갈 결심을 굳혔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그를 방해하려는 그림자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유전자 검사 결과는 진우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그는 민준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동시에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강렬한 책임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싶었다. 진우는 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은하의 전화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고 그녀의 행방을 알아내는 것도 쉽지 않았다. 사설 탐정을 통해 그녀의 주소를 알아냈지만 막상 찾아가려니 두려움과 죄책감이 앞섰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며 깊이 후회했다. 한편 코리아 건축 디자인 공모전은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은하의 디자인은 예상치 못한 파급력을 가져왔다. 그녀의 작품은 기술적인 완성도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인간적인 감성이 묻어나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심사위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꿈을 심는 작은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설계된 그녀의 작품은 소외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지훈은 은하의 작품이 본선에 진출하자 누구보다 기뻐하며 그녀를 격려했다. 은하야, 네 작품 정말 대단해. 심사위원들도 극찬이 자자해. 이제 네 재능이 세상의 빛을 볼 때가 온 거야. 그러나 박준호 이사는 은하의 약진에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은하의 작품이 결선에 오르자 위기감을 느꼈다. 강진그룹의 이사직을 노리던 그는 은하가 다시 진우와 엮이거나 그녀의 성공이 진우의 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고 싶었다. 그는 음험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준호는 심사위원 중 한 명을 매수하여 은하의 작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또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 은하의 과거를 들춰내 전직 강진우 부사장의 이혼한 아내 대기업 공모전 특혜 논란이라는 식의 가짜 뉴스를 흘렸다. 그는 은하가 자신의 재능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우의 그림자를 이용하려 한다고 매도했다. 이러한 소문은 오미숙 여사의 귀에도 들어갔다. 오 여사는 안 그래도 아들 진우가 은에게 다시 관심을 보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가 흘린 가짜 뉴스에 더욱 분노했다. 감히 그 여자가 또 진우를 이용하려고 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오 여사는 자신의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은하의 공모전 최종 심사를 방해하려 했다. 그녀는 심사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작품은 배제해야 한다는 압력을 넣었다. 그녀의 목적은 은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녀를 영원히 진우의 삶에서 지우는 것이었다. 그녀의 오만과 편견은 진우가 민준의 존재를 밝히려는 움직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진우에게 이 아이는 너의 과거일 뿐이야. 네 미래를 망치지 말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민준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고열은 떨어질 줄 몰랐고 민준은 힘없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은하는 공모전 준비와 민준 간호로 인해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갔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밤늦게까지 기도를 했다. 민준아, 엄마가 꼭 치료비 마련해 줄게. 조금만 더 힘내줘. 그녀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의 작은 손은 뜨거웠다. 민준의 위급한 상황은 은에게 시간이 없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공모전 최종 발표회 준비에 매달렸다. 공모전 최종 발표회 당일. 장소는 서울의 가장 유명한 컨벤션 센터였다. 수많은 언론과 건축계 관계자들, 그리고 강진그룹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진우도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극심한 내적 갈등에 시달렸다. 친자 확인 보고서가 그의 주머니에 들어 있었다. 그는 은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다. 동시에 민준의 위급한 건강 상태에 대한 소식을 지훈으로부터 전해 들은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는 은하에게 다가가 그녀를 보호하려 할 때마다 박준호와 오미숙 여사의 방해가 이어졌다. 무대 위에서 은하의 차례가 다가왔다. 그녀는 초조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민준을 생각하며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했다. 그때 박준호 이사가 무대 뒤에서 은하에게 다가와 비아냥거렸다. 김은하 씨,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강진그룹의 이름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이번 공모전이 부사장님의 옛 인연 덕분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던데요.
준호의 비열한 말에 은하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속삭였다. 솔직히 말하면 당신 작품 수준은 이 정도 대형 공모전에 걸맞지 않아요. 괜히 망신당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기권하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 과거가 우리 회사에 누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준호의 말은 비수처럼 은하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음모와 편견 속에서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다. 진우는 객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준호 이사가 은하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자마자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준호의 음흉한 시선과 은하의 불안한 표정을 보며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하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의 어머니인 오미숙 여사가 그의 팔을 강하게 잡았다. 진우야, 지금 어디 가는 거니? 저런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면 네 약혼녀 민지 씨는 뭐가 되겠니? 그리고 강진그룹의 명예도 실추될 수 있어. 오 여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진우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어머니와 회사라는 거대한 압력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 순간 무대 조명이 은하를 비추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했지만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꿈을 심는 작은 도서관을 설계한 김은하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열정을 담담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객석에서는 박준호 이사가 미리 심어놓은 언론인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저 여자가 강진우 부사장 전 부인이라던데. 작품이 정말 괜찮은 거야? 아니면 역시 빽이 있는 건가?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은하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민준의 얼굴을 떠올리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모든 시련을 혼자 감당해야만 했다. 그녀의 유일한 지원군은 객석 한 구석에서 그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이지훈이었다. 이지훈은 은하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그녀에게 힘내라는 무언의 응원을 보냈다. 진우 역시 불안한 시선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지난날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으며 동시에 그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민준을 위해 그리고 은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민준의 치료가 시급했고 은하의 명예가 위협받고 있었다. 그는 지금 당장 움직여야 했다. 발표장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은하의 발표가 끝난 후 박준호 이사는 기다렸다는 듯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김은하 씨의 열정적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아이디어가 혹시 과거 강진그룹과의 인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요? 특정 인물의 비호 아래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만. 준호의 질문은 대놓고 은하의 과거를 들추고 그녀의 작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객석에서는 술렁임이 커졌고 언론인들의 플래시 세례가 터졌다. 은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준호의 비열함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당황스러움에 말문이 막혔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고 마치 심판대에 선 기분이었다. 그녀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박준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 몰아붙였다. 답변이 없으신 걸 보니 제 짐작이 맞았나 봅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해 공정한 공모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강진그룹의 강진우 부사장님도 계신데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고의적으로 진우를 언급하며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모든 시선이 진우에게로 향했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인 오미숙 여사가 그의 팔을 더욱 강하게 붙잡으며 속삭였다. 진우야,
절대 저런 여자에게 휘둘리지 마라. 강진그룹의 명예를 지켜야 해. 어머니의 말과 박준호의 도발적인 질문은 진우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준을 생각했다. 아들의 존재를 외면하고 은하를 2번 버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순간 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다. 오미숙 여사가 놀라서 그의 손을 놓았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무대 위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의 등장은 발표장에 일순 정적을 불러왔다. 박준호 이사는 진우의 행동에 당황하며 얼굴빛이 변했다. 진우는 마이크를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준호 이사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김은하 씨의 작품은 순수하게 그녀의 재능과 노력으로 이루어졌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진우의 말에 객석은 다시 술렁였다. 언론인들은 흥분해서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은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모든 것을 털어놓을 준비를 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밝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발표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5년 전 저와 김은하 씨는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제 아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발표장은 거대한 파문처럼 흔들렸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커졌고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그때 갑자기 객석 한편에서 아빤 하는 작고 여린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이었다. 민준은 고열로 인해 병원에 있어야 했지만 이지훈이 그의 상태를 염려해 집에서 쉬게 했다. 그러나 민준은 엄마를 응원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이지훈의 손을 잡고 몰래 발표회장을 찾아온 것이다. 민준은 은하를 응원하기 위해 작은 스케치북에 엄마 최고라고 휘갈겨 쓴 그림을 들고 있었다. 지우는 민준이 행여 소란을 피울까 걱정했지만 아이는 이미 진우의 눈을 향해 해맑게 웃고 있었다. 진우는 민준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무대 위에서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민준을 본 순간 그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그는 민준을 향해 손을 뻗었다. 민준은 지훈의 손을 뿌리치고 아장아장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갔다. 민준은 진우의 다리를 잡고 올려다보았다. 아빠가 왜 여기 있어? 아이의 순진무구한 물음에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민준을 품에 안고 싶을 뿐이었다. 그때 박준호 이사가 다시 마이크를 잡으려 했다. 강진우 부사장님, 지금 이 자리는... 하지만 진우는 그를 제지했다. 방금 저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저는 5년 전 이혼이라는 어리석은 선택으로 제 아내와 아들을 외면했습니다. 저는 김은하 씨가 홀로 이 아이를 키우며 겪었을 고통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다. 그의 고백의 발표장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그 순간 무대 스크린에 은하의 꿈을 심는 작은 도서관 프로젝트의 최종 3D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 도서관은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며 책을 읽는 공간이었다. 은하의 디자인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희망의 공간이었다. 그때 지훈이 미리 준비했던 민준의 그림을 들어 올렸다. 민준이 엄마를 응원하기 위해 그린 그림이었다. 그림 속에는 엄마 최고라는 글귀와 함께 꿈을 심는 작은 도서관의 모습이 어설프게 그려져 있었다. 민준의 그림은 은하의 디자인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박준호 이사가 매수했던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던 건축가 김명수는 민준의 그림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은하의 작품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잠시만요. 김명수 심사위원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저는 이 작품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이의 그림을 보니 이 작품이 얼마나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알겠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희망과 사랑이 담긴 예술입니다. 저는 김은하 씨의 꿈을 심는 작은 도서관을 최종 우승작으로 추천합니다. 김명수 심사위원의 발언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박준호 이사의 음모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동의하며 만장일치로 은하의 작품을 최종 우승작으로 선정했다. 발표장은 곧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은하의 재능에 감탄했고 진우의 용기 있는 고백에 박수를 보냈다. 오미숙 여사는 아들의 돌발 행동에 처음에는 경악했지만 진우의 진심과 민준의 존재 앞에서 흔들렸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박준호 이사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분노와 좌절감에 치를 떨었다. 진우는 민준을 품에 안고 은하를 바라보았다. 은하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녀는 진우가 자신과 민준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에 대한 감격과 오랜 오해와 시련이 마침내 해소된 것에 대한 안도감을 느꼈다. 세 사람이 한 무대 위에 서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이 순간 은하는 비로소 신데렐라라는 수식어를 벗어던지고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재능으로 당당히 빛을 발하는 진정한 건축가 김은하로 거듭났다. 그리고 진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들을 끌어안음으로써 진정한 아버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발표회가 끝나자마자 강진우는 민준을 안고 은하에게 다가갔다. 은하의 눈가에는 여전히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인한 빛이 서려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은하 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은하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의 작은 손을 잡았다. 민준은 진우와 은하를 번갈아 보며 해맑게 웃었다. 아이의 순수한 미소는 그들 사이에 오랜 벽을 허무는 듯했다. 발표장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전의 호기심 가득한 시선과는 달랐다. 이제는 경애와 감동이 뒤섞인 시선이었다. 강진우의 용기 있는 고백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고 언론은 그의 행동을 세기의 고백이라 칭하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강진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흔들렸지만 진우의 진정성과 은하의 재능이 더해져 오히려 기업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박준호 이사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음모가 만천에 드러나자 강진그룹 이사회는 즉시 그의 해임을 결정했다. 그가 매수했던 심사위원들도 자격을 박탈당하고 업계에서 매장되었다. 박준호는 법적 처벌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철저히 외면당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의 욕망과 시기는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가장 큰 변화는 오미숙 여사에게서 나타났다. 그녀는 아들의 공개적인 고백과 민준의 존재 앞에서 자신의 오만과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발표회가 끝난 후 진우와 은하 민준을 집으로 불렀다. 넓은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오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은하의 손을 잡았다. 은하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나 오해했구나. 너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너에게 상처를 주었어. 그리고 민준아. 그녀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는 할머니가 너희를 지켜줄게.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은하의 눈에서도 다시 눈물이 흘렀다. 오 여사는 은하의 디자인 공모전 우승을 축하하며 강진그룹 차원에서 꿈을 심는 작은 도서관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더 이상 권위적인 시어머니가 아닌 아들의 행복과 손자의 미래를 진심으로 바라는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민주는 병원에 입원하여 정밀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심각한 질병은 아니었고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다. 진우는 민준의 병실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밤늦도록 민준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고 민준이 잠에서 깨어나면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함께 그림을 그렸다. 잃어버렸던 5년의 시간을 보상하려는 듯 진우는 아들에게 모든 사랑과 정성을 쏟았다. 민주는 진우를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고 진우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다. 은하와 진우는 민준의 병실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난 5년간의 고통과 오해,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뒤섞인 대화였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당신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죠. 진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도요, 당신을 너무 미워했어요. 하지만 민준을 보면서 당신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은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용서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제는 우리가 민준이에게 떳떳한 부모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진우의 눈빛에 간절함이 비쳤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함께 노력해요. 강진그룹은 꿈을 심는 작은 도서관 프로젝트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은하는 이 프로젝트의 총괄 디자이너가 되었고 그녀의 꿈은 현실이 되었다. 도서관은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무료로 개방되었고 그녀의 따뜻한 디자인 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진우는 자신의 재단을 통해 도서관 건립을 위한 모든 자금을 지원했고 은하의 사회 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의 차가웠던 비즈니스 마인드는 은하와 민준을 만나면서 따뜻한 인간미를 더해갔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잠든 후 은하와 진우는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았다. 신기하네요. 5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어요. 은하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러게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성공이라는 허상에 갇혀 가장 소중한 것을 외면했죠. 진우의 목소리에는 겸허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민준이를 다시 만났잖아요. 네, 민준이는 제게 2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당신도요, 은하 씨. 진우는 은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인했다. 은하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아픔과 오해를 넘어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다. 민준의 존재는 그들을 다시 연결시켜 주었고 그들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가족의 재결합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는 과정이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민준의 퇴원 후 3년이 지났다. 김은하와 강진우 그리고 민준의 삶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따뜻한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봄을 맞이했다. 은하는 꿈을 심는 작은 도서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명망 있는 건축가이자 사회 공헌가로 우뚝 섰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강진우의 전 부인이라는 수식어가 아닌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을 만드는 건축가라는 찬사가 따라붙었다. 그녀는 전국 곳곳에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는 일을 총괄하며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강진그룹은 은하의 프로젝트를 전폭적으로 지원했으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었다.
강진우는 더 이상 차가운 카리스마만을 내세우는 CEO가 아니었다. 그는 성공이라는 허상 뒤에 감춰두었던 인간적인 면모를 되찾았다. 그의 경영 철학은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그는 그룹 내에 미래 꿈나무 재단을 설립하여 은하의 프로젝트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 및 문화 사업을 지원했다. 그는 매주 주말이면 민준의 손을 잡고 도서관을 찾아 은하와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자원봉사자들과 어울려 청소를 하곤 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사람들은 그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발견했다. 오미숙 여사는 강인하고 냉철했던 예전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지극한 사랑을 쏟는 할머니가 되었다. 주말마다 직접 민준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다 주거나 민준의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그녀는 은혜에게 진심으로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손자의 존재로 인해 비로소 온전한 행복을 찾았다. 어느 가을날 꿈을 심는 작은 도서관 10호점 개관식이 열렸다. 도서관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은하가 직접 디자인한 이 도서관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공간과 학습 공간이 어우러져 있었다. 개관식에는 수많은 지역 주민과 언론, 그리고 재단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은하는 무대에 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녀의 눈빛은 희망으로 반짝였다. 그때 민준이 진우의 손을 잡고 무대 위로 올라왔다. 훌쩍 자란 민준은 이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밝아 보였다. 그는 은하와 진우의 손을 번갈아 잡고 환하게 웃었다. 개관식 행사가 끝난 후 은하와 진우, 민준은 도서관 마당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텃밭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민준이 직접 심은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다. 민준은 작은 삽으로 나무 주변에 흙을 고르며 물을 주었다. 엄마, 아빠, 이 나무가 엄청 크게 자라서 도서관에 그늘을 만들어 줄 거예요. 민준의 말에 은하와 진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진우는 민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은하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세 사람의 그림자는 가을 햇살 아래 길게 드리워졌다. 그들의 모습은 완벽한 한 가족의 행복을 보여주는 듯했다. 이 나무는 그들의 사랑과 노력, 그리고 희망이 자라나는 것을 상징했다. 도서관의 창밖으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책을 읽는 아이들,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 그리고 은하가 설계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의 모습이 평화롭게 펼쳐졌다. 은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신데렐라가 아닌 자신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한 명의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민주는 그들 사랑에 가장 빛나는 결실이었다. 그들은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세상에 환원하며 살아갔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영혼이 어떻게 치유되고, 오해가 어떻게 사랑으로 변모하며, 포기했던 꿈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에 대한 증거였다. 그들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 분명했다. 서울의 북적이는 도심 한가운데 강진우의 삶은 겉보기에 완벽한 균형 위에 서 있었다. 그는 거대한 빌딩 숲에서 가장 높이 솟아오른 강진그룹의 젊고 유능한 CEO였다. 그의 사무실은 60층에 위치해 있었고,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모든 풍경이 발 아래 펼쳐졌다. 그러나 그 화려한 풍경만큼이나 그의 내면은 고요하고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보고서와 복잡한 차트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가끔 창밖의 회색빛 하늘에 머물곤 했다.
그의 하루는 분단위로 계획되어 있었고 모든 결정은 논리와 효율성에 기반을 두었다. 감정은 그의 삶에서 철저히 배제된 요소였다.